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었을 때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결국 누르지 못하는 그 번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8세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단 한 줄의 문자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런 자식도 있어. 할머니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바빠서 그래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말을 할 때마다 할머니의 손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도 저처럼 눈물이 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 와이오유, 박순례, 그녀의 일상, 경상북도 어느 작은 읍내,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마당에 장독대가 늘어선 집이 있습니다. 박순례 씨, 올해 68,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오래된 습관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남편 도시락을 싸던 그 손이 지금은 혼자 먹을 밥 한 공기를 짓습니다. 남편 박재봉 씨는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6달 만에 갔습니다. 그 이후로 순례 씨의 세상은 작아졌습니다. 장에 나가면 아는 얼굴들이 있고 경로당에 가면 화투를 치는 할머니들이 있고 가끔 마을 이장이 안부를 물어봐 줍니다. 그래도 순례 씨에게 세상의 전부는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박민준, 39살, 늦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순례 씨가 30살이 다 되어서 낳은 아이, 남편과 함께 손발이 닳도록 일해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 그때 순례 씨 부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우리 민준이 서울 간다. 마을 잔치라도 열고 싶을 만큼 기뻤습니다. 민준이는 서울에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명절에는 내려왔습니다. 가끔 전화도 했습니다. 그게 전부라도 순례 씨는 괜찮았습니다. 자식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라고, 자식 건강하면 그게 최고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가을이 막 들어설 무렵 민준이가 사라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침묵.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례 씨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례 씨는 민준이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박민준 씨 좀 바꿔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박민준 씨는 퇴사하셨습니다. 퇴사? 그 단어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순례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언제요? 왜요? 어디 갔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민준이 집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2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한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기 304동 1102호 박민준 씨 아직 사세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 이사 가셨어요. 한 달 됐나? 이사 가시면서 어디 가는지는 말씀 안 하시던데. 이사. 순례 씨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왜? 대체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례 씨는 차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꾹 참았습니다. 버스 안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남보기가 창피했으니까요. 그래도 눈물은 흘렀습니다. 그 후로 순례 씨의 삶은 조금씩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마다 눈이 떠지면 민준이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엄마 하고 뛰어들어오던 그 아이, 열이 나서 밤새 끙끙 앓을 때 이마에 물수건 얹어주던 기억, 대학 합격증 들고 눈물 흘리던 그 아이의 얼굴, 그 아이가 엄마를 버렸습니다.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같이 화투를 치던 임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례야,
너 아들 연락 끊겼다며?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순례 씨는 패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그런 소릴 대요. 다 알아. 우리 동네가 얼마나 작은데. 근데 있잖아. 나도 그런 경우 봤어. 자식이 돈 때문에 연락 끊는 거. 혹시 너 재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땅 있잖아. 내가 거기다 집도 있고. 그 말이 순례 씨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민준이가 재산 때문에 연락을 끊었다고? 아니야. 우리 민준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순례 씨는 서둘러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자 순례 씨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순례 씨는 그날 밤 민준이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민준이 연락처 알고 계세요? 친구 어머니는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어머니, 저도 들은 말이 있는데요. 민준이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근데 있잖아요. 어머니, 민준이 서울 말고 다른 데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른데 어딘가요? 친구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아는 게 없어서요. 죄송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례 씨는 한참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겠다고. 아들의 흔적을 따라서 순례 씨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읍내 은행에 갔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매달 조금씩 돈을 붙여주던 통장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보태주려고 모아둔 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민준이가 엄마 됐어. 보내지 말라고 해서 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통장 거래 내역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준이가 송금해온 날짜가 있었습니다. 약 3년 반 전. 그리고 그 이후로 완전히 끊겼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뭔가 도움이 필요하세요? 순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확인하러 왔어요. 사실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순례 씨는 민준이 대학 동창이었던 김성호라는 친구를 수소문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 때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 명절 때 가끔 집에도 놀러 왔었던 아이, 그 집 어머니를 통해 겨우 연락을 닿았습니다. 김성호는 전화를 받더니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저 민준이랑도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야 다시 닿았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민준이? 또 침묵. 어머님, 제가 민준이한테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민준이가 원하면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해요? 내가 엄마인데. 순례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냥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례 씨는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없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성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어떡해요? 직접 가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주소 드릴게요. 주소는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그날 오후 바로 짐을 쌌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마지막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거기 아는 분 있어요? 아들이요. 거기 요양원 있는데 혹시? 순례 씨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설마. 택시가 마을 어귀에 멈춰섰습니다. 작은 요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박민준 씨 면회 왔어요. 저 어머니예요. 간호사가 잠깐 표정이 굳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순례 씨는 그 방에서 아들을 봤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민준이.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 사이에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순례 씨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민준이는 2년 반 전에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2번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 살던 집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도. 간호사가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방 안에 엄마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순례 씨는 민준이 손을 잡고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걱정할까봐. 걱정이 문제야? 걱정이 문제야 지금. 목소리가 커졌다가 순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 혼자서. 나 괜찮아. 괜찮은 게 어디가 괜찮아. 순례 씨는 민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이도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단받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엄마였어. 엄마한테 이 짐 지우기 싫었어. 아빠 갔을 때도 힘들었잖아. 근데 또 나까지. 그래서 혼자 다 짊어졌어? 응, 멍청한 놈.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힘없는 웃음이었지만 그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순례 씨는 그 웃음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울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자리에 남겨진 것들. 그날 이후 순례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근처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이한테 왔습니다. 죽을 끓여왔습니다. 손발을 닦아줬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넣어줬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엄마 가도 돼. 여기 간호사들 잘해줘라고 했지만 순례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 가. 나 어디 안 가. 하지만 순례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민준이 아내 이수진. 수진이는 어디 있는 건가. 남편이 이렇게 힘든데 아내는. 며칠이 지나 수진이가 요양원에 왔습니다. 순례 씨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순례 씨는 화가 났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아들이 이러고 있는데 왜 연락을 안 했어요?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준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 걱정시키기 싫다고. 저도 어머니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진짜로요. 근데 민준이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어머니,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수진이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례 씨는 며느리를 보다가 천천히 그 어깨를 안았습니다. 힘들었겠구나. 너도. 수진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 시간이 순례 씨한테는 가장 아팠습니다. 아들이 아픈 것보다도, 아들이 혼자 다 감당했다는 것보다도, 아들이 자기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3년을 버텼다는 그 사실이 가장 가슴이 시렸습니다. 나는 엄마인데, 내 짐을 같이 지는 게 엄마인데, 왜 나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왜 나를 아프지 않게 하려고, 왜 혼자 다 짊어졌어. 2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완치는 아직 멀었지만 밥을 먹을 수 있게 됐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요양원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신 후로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정됐어요. 심리적인 부분이 회복에 정말 크게 영향을 미쳐요. 순례 씨는 그 말을 듣고 혼자 방 안에서 웠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3년 전에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왔더라면. 겨울이 되었을 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퇴원하면 엄마 집에 가도 돼? 순례 씨는 잠깐 민준이 얼굴을 봤습니다. 뭐라고? 엄마 집. 내가 거기서 요양하고 싶어. 엄마 밥 먹고 싶어. 순례 씨는 대답하는 대신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와. 이듬해 봄 민준이가 경상북도 그 작은 집으로 왔습니다. 수진이도 함께 왔습니다. 마당의 장독대 옆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많이 걷지 못했지만 해가 좋은 날엔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었습니다. 순례 씨는 아침마다 죽을 끓였습니다. 예전엔 혼자 먹던 밥 한 공기가 이제는 셋이 먹는 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가 죽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아침마다 이거 먹었잖아. 그래, 속 안 좋을 때마다 해줬지. 그때 생각난다. 아파서 학교 못 가는 날 엄마가 죽 끓여주면 그게 그렇게 좋았어. 아프면서도 좋았어. 순례 씨는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맨날 꾀병 부렸잖아. 민준이도 웃었습니다. 맞아, 그랬다. 그해 여름 순례 씨는 경로당에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이말머니가 반겼습니다. 어머, 순례야. 요즘 어떻게 지냈어? 얼굴이 좋아 보이네. 순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응, 우리 집에. 이말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래, 잘됐다. 그럼 그 연락 끊겼다던 거
화해한 거야? 순례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화해? 그건 아니었습니다. 화해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오해가 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은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냥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화해가 아니에요. 순례 씨가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몰랐던 거예요. 아들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날 밤 순례 씨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민준이도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와서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별 많다. 그래.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엄마한테 짐이 될까봐 두려웠어. 알아. 그게 잘못이었지. 순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짐이 되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 엄마가 아빠 잃고 힘들었던 거 알아서 나까지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혼자 다 짊어졌어? 응, 멍청한 놈.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알아. 순례 씨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민준아. 응, 엄마가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민준이가 엄마를 봤습니다. 내가 힘든데 내가 모르는 거야. 그게 제일 무서워. 내가 짐이 되는 건 하나도 무섭지 않아. 엄마는 내 짐이 아니야. 내 짐이 내 이유야. 민준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다음엔 말해. 힘들면 말해. 아프면 말해. 알겠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겠어. 여러분, 박순례 씨는 3년 동안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끊은 이유가 자기가 싫어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를 아프게 하기 싫어서, 엄마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엄마가 걱정할까봐. 자식의 침묵이 때로는 외면이 아닙니다. 자식의 거리가 때로는 냉담함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언제나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기대는 것이 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자녀에게는 이유입니다. 순례 씨가 민준이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짐이 내 이유야. 그 말 거꾸로도 맞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오늘 하루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냥 잘 있어? 한마디, 그걸로 충분합니다.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었을 때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결국 누르지 못하는 그 번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8세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단 한 줄의 문자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런 자식도 있어. 할머니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바빠서 그래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말을 할 때마다 할머니의 손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도 저처럼 눈물이 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 와이오유, 박순례, 그녀의 일상, 경상북도 어느 작은 읍내,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마당에 장독대가 늘어선 집이 있습니다. 박순례 씨, 올해 68,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오래된 습관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남편 도시락을 싸던 그 손이 지금은 혼자 먹을 밥 한 공기를 짓습니다. 남편 박재봉 씨는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6달 만에 갔습니다. 그 이후로 순례 씨의 세상은 작아졌습니다. 장에 나가면 아는 얼굴들이 있고 경로당에 가면 화투를 치는 할머니들이 있고 가끔 마을 이장이 안부를 물어봐 줍니다. 그래도 순례 씨에게 세상의 전부는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박민준, 39살, 늦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순례 씨가 30살이 다 되어서 낳은 아이, 남편과 함께 손발이 닳도록 일해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 그때 순례 씨 부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우리 민준이 서울 간다. 마을 잔치라도 열고 싶을 만큼 기뻤습니다. 민준이는 서울에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명절에는 내려왔습니다. 가끔 전화도 했습니다. 그게 전부라도 순례 씨는 괜찮았습니다. 자식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라고, 자식 건강하면 그게 최고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가을이 막 들어설 무렵 민준이가 사라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침묵.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례 씨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례 씨는 민준이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박민준 씨 좀 바꿔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박민준 씨는 퇴사하셨습니다. 퇴사? 그 단어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순례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언제요? 왜요? 어디 갔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민준이 집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2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한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기 304동 1102호 박민준 씨 아직 사세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 이사 가셨어요. 한 달 됐나? 이사 가시면서 어디 가는지는 말씀 안 하시던데. 이사. 순례 씨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왜? 대체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례 씨는 차창에 이 말을 기댔습니다.